국내 변호사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차기 수장을 뽑는 경선 레이스에 서막을 올렸습니다. 현 집행부 2명, 비집행부 1명의 대결 구도로 3파전 각축이 시작된 가운데 네거티브의 법정 싸움까지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는 한국도 만 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한 경시 등 사회 의식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의 향후 2년을 책임질 수장이 새로 탄생합니다. 이번엔 협회장 후보가 3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들에게 약 한 달이라는 선거 운동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특히 후보자들이 공약을 알리는 자리인 정책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치열한 3파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일 변협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하며 선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추첨을 통해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 기호 3번 박종훈 변호사로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한 새 후보자들. 회원을 위한 대한변협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서초동에서 더 나아가 전국 각지의 회원들을 방문해 공약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직역수호와 법률시장 확대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지난 2년간 변협 집행부에서 직역수호를 위해 싸워온 김영훈 후보자는 자신을 유일무이 언행일치로 소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실행해온 일들을 완성하고 확대할 것이라며 법률 보험과 채권 추심 시장을 개척 분야로 지목했습니다. 법률 보험을 활성화해서 법률 시장을 안정시키고 확대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에게 갈 수 있도록 채권 추심 분야를 이제 대표적인 새로운 개척 분야로 선정을 해서 최대한 많은 회원들을 만나고 싶다는 안병희 후보자는 유일하게 현 집행부에 속하지 않은 후보입니다. 그만큼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방식으로 직역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무능을 유능으로 이렇게 만드는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그다음에 외부 법무감사 제도의 도입, 그다음에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등으로 기본적인 법률 시장 규모를 이렇게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중앙대 등 로스쿨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박종훈 변호사는 화합과 통합을 포부로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의 영역에서도 법률가들이 할 일이 많다며 법률 시장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로스쿨생과 사법고시 출신들 간의 화합도 이루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중앙, 서울과 지방의 화합도 이루는 그런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SG에도 법률가들이 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 6조밖에 안 되는 법률 시장을 가능하면 10조 이상의 규모로 키워서 지난 월요일에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와 치열한 3파전. 이날 오전 안병희 후보자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보물을 검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 내용 역시 화두가 됐습니다. 현 집행부와 비집행부 사이 대립각이 세워진 겁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선관위의 삭제 요청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며 안 후보자가 몸을 담고 있는 생변의 공동대표 갑질 사건을 언급하는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삭제됐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였는데 그에 불응하고
소위 생변이라고 하는 단체의 공동대표가 지금 현재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안병희 후보자는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의 처사를 비판하며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하려는 그런 의도에서의 윤리장정 개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변호사 회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한편 세 후보자 모두 직역 수호는 꼭 이뤄내야 할 중요 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이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 변리사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등 2년 동안 현 집행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안 후보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현 변협 수석 부협회장인 박종훈 후보자는 현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입법을 해결책으로 꼽았습니다. 변협 집행부에서는 유사직역의 직역 침탈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 누가 되더라도 그 일은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할 겁니다. 결국 우리도 입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내년 공수처장의 캐스팅 보트이자 대법관 추천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될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후보들 간 치열한 접전이 계속될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지난달 법률방송은 만 나이와 새는 나이 등의 혼용 때문에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를 완전 적용하기로 했는데, 한편으론 이 만 나이 때문에 생명 존중 사상이 경시될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한국식 새는 나이는 태아일 때부터를 생명으로 인정해 나이 개념을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일까요? 석대성 기자가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좀 이상해요. 할 만한 나이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력서 쓸 때는 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 사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은 좀 한국 문화로 이런 방법이 있는지 좀. 법률방송 보도 2주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나이 통일법. 유독 빨간색으로 표시된 반대표 하나가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입니다. 김 의원 측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물었는데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취급하는 이유는 태아일 때부터 생명으로 보고 뱃속에서 10달 살고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태아의 권리 능력도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이 태아의 생명 보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 반대했다고 표명했습니다. 법률방송 보도에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시청자가 한국식 나이는 태아로 있는 10개월을 생명으로 인정한다. 한국식 나이를 없애고 만 나이를 따르면 태아는 생명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낙태 역시 합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누군가 산모의 배를 때려 태아가 숨지면 살인죄가 아닌 폭행죄가 성립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종교계 일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모태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형성되기 때문에 태아의 나이를 인정해야 생명이 존중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인간의 생성 근원을 묵인하기에 낙태 정당성의 빌미를 제공한다고도 해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스라엘의 경우 모태에서 1살, 태어났을 땐 2살로 센다고 주장했는데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설령 낙태죄가 다시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만 나이 도입과 낙태죄 사이 연계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낙태가 더 만연해진다거나 낙태죄 처벌 형량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것은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낙태를 허용할지, 허용할 경우 임신 주수에 제한을 둘 것인지, 낙태의 방법으로 시술 이외에 임신 중절약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와 입법 과정에서의 법조계,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는 나이를 쓰는 한국, 이미 2020년 이전까지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종교 전문가들도 사회 총체적 문제로 접근할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됐을 때의 생명 경시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기존에 만 나이를 사용하는 외국의 서구의 국가들이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세는 나이를 세는 사람보다 경시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만 나이다 세는 나이다 이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회의 구조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왜 낙태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퍼센테이지가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만 나이 도입의 주축, 법제처에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만 나이 도입은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 세는 나이 유래도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은 현행 민법에서 출생일 기준인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국민들이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낙태와 연관짓는 그런 주장은 이번 개정 사항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만 나이 정착까진 앞으로 6개월. 삶의 횟수를 뒤로 돌리는 설레면서도 민감한 일에 이런저런 해프닝이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은 빌라왕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려 1000채가 넘게 가지고 있던 임대업자, 일명 빌라왕. 이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약 2달 전 갑자기 숨지면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집주인인 김 씨가 돌연 사망하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김 씨의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인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을 든 세입자들도 돈을 돌려받기까지 앞이 깜깜해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위변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에게 허그가 전세금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다시 전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허그 측에 김 씨 대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려면 이들 역시 먼저 집주인과 계약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 김 씨가 사망한 현재로선 허그가 전세금을 일일이 먼저 돌려줄 의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보증보험 가입 세입자들이 대위변제를 통해 돈을 받기 위해선 사촌인의 친족이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현재 불분명한 상태다 보니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정하면 그때야 비로소 김 씨의 1000채 넘는 빌라들이 정리되기 시작됩니다. 단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김 씨는 어떻게 1000채가 넘는 집을 갖게 됐고 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된 걸까요? 김 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이 많은 집을 갖게 된 건데 내 돈 하나 없이 남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또 그 집을 새놓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주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계속해서 떨어지는 집값과 전세금을 김 씨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 같은 무자본 갭 투자, 소위 깡통 전세라 불리는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현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선 현행법의 허점보단 전세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법의 허점이라기보다는 갭 투자라는 게 우리나라에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전세 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사실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하셔서 집값의 시세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신다거나 그런 절차들을 좀 날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급증하는 전세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결국엔 보증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습니다.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한 어쨌든 내 임대차 보증금은 채권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도 하고 약관이나 이런 것도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입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못 돌려받고 약관에 따라서 못 준다 뭐 이런 사례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 제도를 좀 더 이제 활성화를 한다거나 우리네 보통의 가정들이 지니는 전세 보증금의 의미, 그 재산의 가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빠른 피해 복구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핫클립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 다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시는데요. 세금에 대해서도 역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 돈 되는 법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알기로 이제 연말정산 좀 12월 달 급여와는 상관이 없이 내년도 2월 급여 지급 때 정산을 받아서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지금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은 이유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는데 네. 세금에 대한 신고만 내년도에 할 뿐이지 그 연말정산은 결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수입과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제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연말정산을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이제 보충적인 행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벌써 오픈을 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내가 2월 달에 정말 실제 하기 전에 미리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오늘부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가시면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신 거니까 그 내용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받기 위해 어떤 점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으실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전에 뒤에서 좀 설명이 좀 많이 나오는 단어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론적으로 가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소득공제라는 것과 세액공제라는 거의 차이점인 거거든요. 복잡한 내용은 아닌 거니까 최대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소득금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은 매출, 즉 내가 받은 월급에서 경비를 쓴 금액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라는 것들을 차감한 후에 세율이 곱해져서 세금이라는 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후에 내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씩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확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 금액인 거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공제되는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공제라면 세액공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이런 세무사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연말정산 더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거는 뭘까요? 네, 가장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셔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만약 이제 무주택 근로자가 총 급여에 따라서 이제 월세 지급액이 12%만큼 네. 최대 75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뿐만이 아니라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이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혹시 이제 집주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서 공제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이제 통장으로 월세 지급한 내역과 계약서만 가지고 계시면 5년 내에 이것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전입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좀 잘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인적 공제 요건, 또 이게 12월 30일자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제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적 공제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 일자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12월 30일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나 내가 뭐 결혼식은 했지만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절세적인 측면에서 혼인신고를 통해 가지고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도 있으신 거고, 이렇게 배우자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뭐 기본적인 인적공제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도 내가 추가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 연금저축을 통해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얼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연금저축처럼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조금 높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들이 연금저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연금저축에 가입을 한다면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만큼씩, 그래서 최대 66만 원씩을 세액공제를 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납입 시점에 상관없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나 더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다,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12월 31일자가 지나가기 전에 400만 원을 일시에 납부하신 경우에도 똑같은 세액공제를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것들, 뭐 DC나 IRP 같은 것들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불입을 하고 계신다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세액공제 같은 거를 공제한도도 높이실 수가 있을 거니까 네. 이것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이러한 공제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를 해도 한도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것 외에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해서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는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뭐 추가되거나 생긴 것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하지만 이제 공제 금액이 늘어난 것들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월세 세액 공제 금액도 올해부터 최대 15%까지 이제 공제율이 좀 상향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도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제 지출한 이제 대중교통비가 있는데 이 공제율이 이제 40%에서 80%까지 네. 상향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상반기에 사용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제 40% 공제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하반기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뭐 절세 측면에서는 좀 좋다. 뭐 이게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또 하나만 설명드리면 원래 당초에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예상했었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연장이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기한이 3년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계신다고 한다면 납입한 금액의 최대 24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네. 납입액에 대한 것들을 40%만큼씩을 소득 공제를 해줄 수 있는 큰 제도이거든요. 이 공제만 받아서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1년치 중에서 이런 공제를 최대한도 받는다고 한다면 한 달치 월세를 공짜로 받는 정도의 혜택이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거니까 그 내용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좀 이러한 개정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확정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를 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 2월 달쯤에 다시 한 번 더 연말 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이번 주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뽑는 선거 전에 서막이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변호사 단체 중 가장 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변협의 차기 수장을 뽑는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건데요. 변협회장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허가 및 취소, 변호사 징계 감독 권한 등을 갖고 있으며 고위직 후보를 추천하는 자격도 갖고 있어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벌써부터 후보들 간 신경전이 펼쳐지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현 집행부에서 2명, 지난 낙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1명의 대결 구도로 펼쳐지면서 일각에선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적 의미가 강해졌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특히 직역수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톱과의 갈등 등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이 과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차기 회장이 누가 뽑힐지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